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422페이지 건축물 높이에 대한 제한하고 나오죠. 좀 전엔 면적 제한이 있었고 이제 높이 제한에 관한 게 있습니다. 자, 높이는 어떻게 산정할까? 원래는 건축물의 높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잴까요? 자, 지표면이 있을 것이고 건축물의 높이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요 지표면으로부터 땅에 접한 지표면부터 어디까지 한다? 위에 끝에 이걸 상단. 건축물의 제일 꼭대기 끝, 이걸 상단이랍니다. 지표면으로부터 상단까지를 건축물의 높이를 한다라고 됐습니다. 다만 무슨 구조로 돼 있다? 필루티 구조로 돼 있다면 우리 필루티 구조가 뭐라고 그랬죠? 밑에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는 형태로 돼 있다면 그럴 때는 뭘 뺀다? 필루티 층고는 제외하고 요건 빼고 나머지만 요것만 건축물의 높이를 준단다. 필루티 층고는 높이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면 요것만큼은 공짜로 더 올라간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 높이라 하더라도 필루티 구조만큼은 공짜로 더 올라간 거죠.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에서 산입하지 않는다는 건 높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건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그거하고 그 옆 페이지에 동그라미 위에 박스 속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지붕 마루 장식, 굴뚝, 방어벽의 옥상 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죠. 거기서 하나만 정리하자.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난 것 같은데 난간벽이라는 게 있죠. 우리 건축물의 옥상에 올라가면 난간 있잖아요. 이 난간, 이 높이에 건축물의 높이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이 문제입니다.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산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산입하죠? 그 난간벽의 벽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옥상에 올라갔더니 난간이 쇠창살식으로 됐다고 가정하자. 그럼 쇠창살로 됐으면 뻥뻥 뚫린 공간이 쇠창살보다도 더 많은 공간에 뚫려 있죠?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뻥뻥 뚫려 있다면 그건 높이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난간은 높이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에 벽돌 같은 거로 쌓아 올려가지고 뻥뻥 뚫린 공간이 없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난간 높이도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을 한다는 것. 그래서 난간 높이는 산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옥상 승강기 탑의 높이 산정 방법하고 되어 있죠. 거기 밑에 사진한 거. 그건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건데 그 위에 동그라미 3번. 글쎄 매년 설명은 한 번씩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문제풀이할 때 설명할 겁니다. 근데 설명은 하는데 시험 문제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공부 끝나고 아파트에 가보면 승강기 탑 있잖아요. 아파트 꼭대기에 그 승강기 탑이 높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일정 부분을 뺀 나머지만 높이에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전체가 다 높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산정 방법은 아직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층고라는 건 뭐죠? 한 개 층의 높이를 말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까 6층이라고 그랬죠? 6층 한 개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죠? 층고란 그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를 그걸 층고라고 한단다. 그럼 바닥구조체 윗면이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바닥면이잖아. 눈에 보이는 이 현재 반질반질한 이 부분이 바닥면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 층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 층을 만들기 위해서 레미콘차가 와가지고 거푸집으로다 만들어놓은 그 바닥에다 그 레미콘에서 시멘트를 갖다 들이붓습니다. 콘크리트를 갖다 들이붓죠? 그때 콘크리트가 처음에 굳어요. 그럼 그게 바로 바닥구조체 윗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아파트 같은 건 무슨 공사죠? 배관공사랍니다. 거기다 이제 이렇게 온돌 같은 걸 올리면 배관공사 같은 걸 하죠. 그래갖고 다시 위를 또 씌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감재로서 이런 이제 타일로 같은 거나 아니면 장판 같은 걸 깔죠. 그럼 그 위를 여기를 바닥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닥구조체 윗면은 처음에 레미콘차가 와가지고 쏟아본 거기가 바닥구조체 윗면이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배관 같은 공사를 하고 다시 마감재로다 위에 덮어버리면 그 위에가 바닥면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구조체 윗면 그 위에가 다시 바닥면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바닥면부터 아니라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에 또 콘크리트 쏟아본 바닥구조체 윗면까지 요거를 한 개 층으로 본다. 그걸 층고라는 표현을 쓰죠. 자, 반자 높이는 뭐죠? 반자. 바로 요거. 하얗게 돼가지고 그 지붕 천장 부분 위를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이게 반자입니다. 그럼 반자 높이는 어디부터 되죠?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로 합니다. 이때는 바닥구 주체 윗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바닥면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재로부터 그냥 요 반자까지 재면 이걸 반자 높이로 하지. 바닥구 주체 윗면 하면 이건 틀려버립니다.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 높이를 말한다. 그게 반자 높이죠. 다음 페이지. 층수, 요거는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층수 계산하는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최수 층수는 건편분의 용적률을 계산하면 최수 층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건폐율 50% 이하로 지을 수 있고 용적률 200% 이하로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라는 이렇게 지었을 때 최수 층수는 몇 층이 나오느냐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났었어요. 자, 그럼 건폐율 50%의 용적률 200%를 한번 쳐보죠. 그럼 대지 면적을 우리 1000제곱미터라고 가정해 놓고, 그럼 이때 건폐율 50%라는 건 건폐율 50%는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분의 건축 면적 x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나오죠. 그럼 이때 x는 얼마가 나오죠? 땡땡땡땡 지우고 x는 넘어가면서 곱하기 하니까 5일은 5에다가 땡땡 이게 500제곱미터가 되죠. 그러면 결국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되면 건폐율 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000제곱미터에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만 차지하니까 그때는 건축 면적 500이니까 반 정도 차지하니까 대략 이 정도 차지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건축 면적을 저런 식으로 건물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건물이 이렇게 올리자. 건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 그죠? 자, 근데 이 중에 용적률이 200%라고 했습니다. 그럼 용적률 200%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죠? 용적률 200%란 대지 면적은 얼마죠? 1000제곱미터일 때 연면적은 모르니까 y라고 하고 곱하기 100 이렇게 되면 이 연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이니까 동그라미 2개 치우고 그럼 y는 200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죠? 2000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아,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구나. 그러면 현재 요 하나가 500제곱미터 차지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한 칸이 500제곱미터를 차지하니까 몇 칸이 올라가야 2000제곱미터가 나오죠? 500짜리가 몇 칸? 한 칸, 그 다음에 두 칸 하면 500이 두 칸이니까 1000이죠. 한 칸 더 올라가면 1200이죠. 한 칸 더 올라가면 2000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연면적 20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용적률 200%짜리 건물이 된 거죠. 그럼 이게 바로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를 지은 그런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층수가 몇 층이 나왔죠? 1층, 2층, 3층, 4층. 요렇게 건폐율 50%에 용적률 200%면 최소 몇 층이 나온다? 4개층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최소 층수라고 그랬습니다. 왜 최소라고 하죠? 올라갈 때 똑같이 다 500제곱미터씩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층은 처음에는 1층과 2층은 500제곱미터씩 올라갔어. 근데 나머지 위층으로는 500씩 올라가지 않고 200제곱미터씩만 올라간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얼마라고 한다? 200제곱미터로 올라가랍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하고 1층하고 2층은 똑같이 500, 500이지만 나머지부터는 얼마씩 올라간다? 200. 요거 한 칸이. 그럼 200씩만 올라가지. 그럼 200씩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건물의 모양새가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 이제 올라가는 게 이게 200제곱미터로 줄어들어. 500제곱미터짜리는 두 칸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200, 또 이것도 200, 그 다음에 또 200, 그 다음에 또 200, 그 다음에 또 200. 자, 지금 어디까지 올랐어? 200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 올라왔습니다. 그럼 200짜리가 5개 올라가면 이게 뭐죠? 1000제곱미터. 맞죠? 그 다음에 어디도 500짜리가 2개니까 이것도 1000제곱미터 이렇게 됐잖아. 그럼 합치면 2000제곱미터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도 용적률 200%는 충족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건물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500제곱미터짜리 2칸 올라가고 200짜리가 5칸이 올라가면 그때도 똑같이 2000제곱미터가 나오니까 용적률은 200%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똑같이 500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바닥 면적이 작아질수록 층수는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최소 4개층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따라서 건폐율 대 용적률, 건폐율 50%분의 용적률 200% 이렇게 하면 4가 나오잖아. 이게
바로 최소 층수를 말한다. 최소한 4계층 나오고 그 올라가면서 폭이 좁아지면 옆면적이 더 늘어나니까 옆면적이 그 2000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니까 층수는 더 커진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아셨죠? 최소 층수라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옥상에 있는 승강기탑 있죠? 이게 아예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1번인데 아직 1번은 시험 문제 난 적이 여기도 없습니다. 넘어가고 2, 3, 4번은 시험 문제 난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지하층.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던 거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그걸 주차장으로 전부 사용할 때 그때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뭐하고 뭐만?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두 가지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뭐로 쓴다? 주차장으로만 쓸 때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가구하고 다세대는요. 아파트 연립하고 달라. 다가구하고 다세대는요. 1층의 전부만이 아니라 일부만 필로티 구조로 해도 좋아. 1층 전부가 아니라 1층의 일부만 필로티 구조를 한다. 그럼 어떻게 짓는 걸 말합니까? 이런 식으로 짓는 걸 말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1층 전부를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짓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건 일부는 필로티 구조가 아닌 그냥 이렇게 져요. 이렇게 져요. 그리고 일부분만 두 개만 기둥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둥이 아닌 이렇게 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1층 전체 바닥 중에서 일부는 뭐로 만들었다? 여기는 필로티 구조로 만든 것이고 이 부분은 필로티 구조. 이 부분은 필로티가 아닌 거랬어. 그래놓고 필로티 부분은 뭐로 써야 되고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고 요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쓰면 안 돼. 주택 외의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필로티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것. 필로티 외의 부분인 이 부분은 주택 외로 쓸 때 그러면 이것도 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층수에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따지자. 어쨌든 다가구하고 다세대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필요는 없어. 일부만 필로티 구조로 해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나머지 필로티가 아닌 부분은 주택 외의 용도로 쓴다면 다가구나 다세대에서는 이 부분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따진다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 우리 성당 같은 건물 들어가 보면 까마득하게 높다 그랬죠. 1층짜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4m마다 한 개층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4m마다 한 개층. 또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서 그 층수가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옆에 있는 옆에 맨 위에 그림도 있죠? 근데 그 그림도 가능하지만 제일 많은 건 이런 식으로 짓는 건물이 있어요. 그죠? 우리 그림 공법에서 설명했었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그러면 이쪽으로 따지면 6층이 나오고 이쪽으로 따지면 9층이 나온다. 몇 층이냐? 많은 층수를 계산한다. 평균 낸 층수가 아니라 많은 층수를 계산한다. 그렇게 따져라 그랬었습니다. 거기까지. 자, 지피면 산정 특례는 이전까지 한 번 지문으로 났었는데 그건 아직은 몰라도 되고 옆 페이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나오죠. 자, 지금까지는 높이나 층수 같은 걸 계산하는 거였었고 이제 거기 옆에 나오는 건 가로구역이 뭐죠?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뭐로 둘러싸인 거?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이렇게. 자, 이게 도로입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구역들. 요 하나하나를 뭐라 부른다? 이걸 가로구역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가로라는 게 무슨 말이죠? 거리 가짜입니다. 가짜는 거리 가짜 써요. 가로. 길로 짭니다. 거리의 길로 둘러싸이는 구역. 그게 가로구역이야. 거리에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우리 가로구역이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가로구역 안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때 그 높이를 제한하는데 그 높이를 누가 제한할 거냐? 여기 각각의 가로구역마다 높이를 제한한답니다. 누가 제한하죠? 허가권자는 바로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그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예, 허가권자가 각각의 가로구역마다 여기는 높이 얼마까지로 진다라고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해요.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우리 원래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2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자도 자기가 높이를 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시 조례 또는 광역시 조례로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 누구누구만?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자기들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는 게 나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북쪽에 있는 건축물은 햇빛을 구경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건물을 너무 높게 지으려면 뒤에 있는 건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일정한 거를 뒷건물과 띄어서 져라. 이런 것들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건 시험 문제가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끔 나긴 납니다. 근데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지금은 거기는 보지 말고 넘어가자. 다만 428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쌍괄호 3번 나와요. 428페이지 맨 밑에 쌍괄호 3번 소형 건축물에 대한 예외라는 게 되죠. 다시 말하면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냥 만들어지라는 얘기입니다. 높이 제한 안 받아요. 어떤 거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이야. 조건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높이는 8m 이하 되는 것. 동시요건이야. 2층인데 높이가 9m. 1조권 확보 적용합니다. 그런데 2층인데 높이가 7m. 그럼 8m 이하죠? 그런 것들은 1조대를 확보에 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나오죠.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 개념적이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되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단다.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여기는 이 지역의 특성 또는 이 지역에다 뭘 하고자 하는 그 대회나 어떤 목적에 맞도록 건축물 짓는 걸 좀 완화시켜 주겠답니다. 즉 원래 건축법대로 짓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뭘 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이 있는데 그거의 특성에 맞도록 좀 완화시켜 주겠다. 이게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는 뜻이고, 누가 지정할 수 있죠?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과 시도사 둘 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거하고 다만 옆 페이지에 다음 같은 지역지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거야. 뭐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포전산지 순서를 바꿔서 개접보자 1번, 3번, 4번, 2번 이렇게 순서를 바꿔. 그럼 개접보자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개접보자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저 사나운 개가 나한테 달려들려고 그래. 저 개가 나한테 접근하려는 걸 어떻게 막아볼까?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개접보자. 이 네 가지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공통점 뭐죠?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그 네 가지 공통점. 다 건축물을 함부로 짓지 못하게 규제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건축 제한이 심하게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법에 있는 걸 일부 완화 적용해 주거든요. 안 되던 것도 이렇게 된다. 작게 지은 것도 더 크게 져라. 이런 식으로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지정하는 것이지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쌍괄호 3번 어디가 나오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나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아무래도 거기는 군사기지가 있다는 얘기야. 따라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다 함부로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옛날에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단정했었는데 개정했어요. 이제 어느 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남북 화해무드가 무르익어가면서 저 철원 지역 위쪽에
문산 지역, 그죠? 그런 지역. 이런 데는 뭐를 합니까? 이제 예전부터 땅값도 무지하게 올랐고 이제 개발의 심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게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정하기 전에 먼저 국방부 장관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국장 또는 시도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협의가 되면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있더라. 아주 지정 못하는 거 아니다. 그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특별건축구역 지정하는 절차 나오는데 글쎄 이 절차는 지정하는 새끼가 알아서 지정하면 되지 왜 우리 절차를 이런 걸 우리까지 해야 되냐. 그죠? 공인중개사가 이런 거 해오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지정의 효과. 이거는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섰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할 될 내용들 따로 도시군 관리의 수립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될까? 안 해도 된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뭐 하나 특별건축을 지정하나 변경한 경우는 그 안에서 국토법에 나오는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될 내용들 좀 전에 말한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지입 있었죠? 이거 결정할 내용들 별도로 수립하지 않아도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로 수립하지 않아도 그게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에다 일정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도시군 관리를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나머지 기도정지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지 않아도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적용 특례해가지고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법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는 적용을 뭐 한답니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네 맘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규제하지 않겠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거기 대지의 적용. 자, 대지가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원래 적용하여야 한다 그랬었죠? 그런데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적용한다 안 해도 된다.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안 해도 된다. 네 맘대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적용하려면 하고 말란 말고 네 맘대로 하세요. 그건 규제하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그 다음 게 중요하죠. 건폐율, 용적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건폐율 원래 50% 이하로 짓는 지역이랍니다. 근데 그 지역이 특별건축으로 지정됐습니다. 건폐율 50% 이하로만 져야 됩니까? 아니요. 60%, 70% 규제하지 않겠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용적률도 원래는 200% 이하로 짓는 지역인데 거기에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용적률 200%라 300%, 400%로 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규제하지 않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대지안에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대지에, 그 다음에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주 등에 관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것들은 특별건축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들. 자, 그 정도는 한 번씩 첫 번째 났던 것들입니다. 맨 밑에 통합적용 계획의 수립 대상, 이것도 첫 번째 났었죠. 이게 뭐냐면 원래 어떤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때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큰 대지에다 건물 질 때는요 거기다 미술작품 같은 걸 설치하라고 됐어요. 그래서 미술작품 같지도 않은 미술작품 갖다 막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잖아. 실제로 많아요. 근데 좀 흉이 보기에 별로 뭐 작품 같지도 않은 것 갖다가 막 걸어놓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휘기라됐다는 게 문제는 돼 있는데 어쨌든 미술작품은 일정한 큰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대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거든. 근데 그거 그 대지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특별건축 구역 안에 통합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특별건축구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지가 지금 세 군데가 있다고 가정하자. 근데 여기는 뭐죠? 원래 건축물을 치면서 그 앞에다가 미술작품을 여기다 만들어야 돼. 여기도 미술작품, 이 작품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걸 따로따로 그 대지에다 미술작품 각 건축물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건물 지을 때 저렇게 미술작품 짓는 걸 각각 요 건축물마다 미술작품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한쪽에다 몰아서 예를 들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이쪽에 주도를 해. 그럼 여기다 설치할 요 미술작품들 있죠? 미술작품을 어디다 한다? 한꺼번에 몰아다가 여기다 설치할 건 여기다가
요거는 여기다가, 요거는 여기다가. 그래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 대신에 여기다 한꺼번에 미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통합적용이라고 합니다. 각 건축물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이렇게 통합해서 여기다 간단다. 미술작품을 여기다 한단다. 또 두 번째, 거기 부설주차장 만드는 것도 건축물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다, 요 대지에다 여기 저기 주차장 만들 거, 주차장. 또 요 대지에 주차장 만들 거. 요 주차장 각각 만들 걸.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한꺼번에 몰아다가 여기다 요거를 여기다 한꺼번에 주차장을 한꺼번에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통합적용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각 건축물마다 설치해야 되는 미술작품 각각 하는 게 아니라 특별건축구역에 몰아서 한쪽에다 몰아서 이렇게 통합적용할 수도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주차장 한쪽에다 몰아서 할 수도 있고 또 공원을 설치하는 것도 각각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큰 공원으로 하나로 몰아서 하는 것 이것도 가능하다. 이걸 통합적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미술작품을 공부할 때는 공부 순서 바꿔 미술작품 됐죠.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공원에서 미술 3번부터 2번으로 순서 공부 공원 부설주차장. 그래서 미술작품의 미술 공원의 공 부설주차장의 부하면 미술공부라고 하잖아. 미술공부는 뭐 한다? 통합해서 한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미술 시간에는 또 음악 시간에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몇 개 반을 모아서 한꺼번에 뭐 미술하고 음악하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걸 통합적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바로 각각 하는 게 아니라 미술 공부는 통합해서 한다. 그래서 세 가지 미술작품, 그 다음에 공원, 부설주차장. 이거는 특별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에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걸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는 거. 5년 이내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특별가로구역 이거는 시험 문제 난 적도 없고 글쎄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특별가로구역까지 내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빼먹고 넘어가자. 한 번도 시험 문제 난 적 없습니다. 자, 434페이지 맨 밑에 건축협정. 요거는 최근에 시험 문제가 심심치 않게 자주 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건축협정이라는 건 누구끼리?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들이 한마디로 그걸 소유자 등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전원의 합의로 두 번째 줄에 전원의 합의라는 말이 중요해. 전원이 함께 의사를 일치시켜서 건축이나 대수나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걸 건축협정이라 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들이 전원이 합의해서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여기다 건축물 건축하는 걸 이렇게 해결한다. 지들끼리 협정을 체결하는 거. 아니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자. 또는 그 대수선을 이렇게 하자라는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걸 건축협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건 아무 데서나 이런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옆에 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 그 다음에 존치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그 네 가지. 지주존도라고 되어 있죠. 지주존도. 지주는 존나게 도도해. 이거 뭐 욕이야 뭐야 이거 지금. 지주 하면 땅 주인이잖아. 지주들은 뭐죠? 건물주가 요새는 제일 우두머리 하는데 얼마 전에 어디 갔더니 차를 우리 건물 앞에다 세워놨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내가 건물주 아들인데 라고 하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 건물도 아니면서 지 건물은 저쪽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건물 앞에다 차를 세우면서 한다는 소리야. 응? 뭐 자기는 건물주 아들이나? 아니 건물주 아들이 무슨 관계 있어. 남의 가게 앞에다 차 세워놓고서 잘났다고 큰 소리 쳐가지고 승질에서 발로다 차를 몇 번 찼더니 그래서 보내버렸습니다. 거기다 세우지 말라고. 자 어쨌든 그때 땅 주인도 건물주만 뭐 하나님 밑에 하나님 위에 있는 게 건물주라고 하는데 하여튼 건물주 밑에 또 누구도 있다? 지주 땅 주인도 있죠. 그래서 지주는 존나게 토도해. 지주, 존도 이렇게 외워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정비구역, 존치지역,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자, 이런 지역에서 뭘 지정한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요 데서만 체결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 내오셔야 돼. 자, 그래 놓고 그 밑에 건축협정에 들어갈 내용들 이것도 뭐 지문 중에 하나로 난 적했는데 못 외워요. 그냥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건축협정서를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건축협정 인가권자를 채정합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전 페이지에 나와요. 435페이지 맨 위에 지정대상 지역 중에서 5번에 보시면 그 밖에 시도사 시장수구청장인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 했잖아. 그럼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바로 시도사 시장수구청장인데 바로 이자들한테 찾아가서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만 건축협정 체결 대상 지역이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그때 특별시 시군구에 걸쳐 있으면 그때는 누구한테 가져간다?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있는지요. 거기는 특도시장수 구청장한테 가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는 중요하지 않고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에서 맞벽 건축 특례라는 게 있고 통합적용 대상 얘기겠죠. 그중에 통합적용 대상이 시험 문제 한 번 났었어요. 한 3년 전인가 시험 문제 났었어.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할 때 그때 뭐는 통합해서 안 된다? 자, 좀 전에 건축협정이라는 건 제일 많은 게 어떤 경우가 벌어지냐면 이런 경우예요. 자, 여기 대지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필지 땅이 있다고 치자. 그럼 이 5필지 땅을 뭐 하자는 얘기야? 각각의 토지주들이 여기 A, B, C, D, E 5명의 토지주가 있다면 각각의 대지에다 건축물 지면서 건축법에 있는 제한을 각각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이 5필지 전체를 하나의 땅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5필지 전체를 하나의 땅으로 봐가지고 건물을 짓는 걸 각각 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건물을 한꺼번에 같이 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대지를 전체를 하나로 봐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져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짓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각각의 대지마다 주차장을 따로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이렇게 져놓고 주차장은 여기다가 우리 주차장은 여기다 한꺼번에 같이 확보하자. 부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도 여기다 한꺼번에 같이 하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적용하는 것도 각각 대지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 몰아가지고 이걸 전체를 알아봐서 적용하는 것도 한꺼번에 하자. 이거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도 원래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만약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요 2번 A, B, C, D 할 때 2번 필지가 이렇게 있었죠? 2번 필지는 이것만 도로에 접해 있고 A, B, C, D는 도로랑 접하지 못했잖아. 맹지잖아. 근데 이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니까 A, B, C, D도 이제 맹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통합적용이라는 건 전체를 하나로 보자. 각각의 대지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니까 그럼 건물 통째로다. 아까는 여기 A, B, C, D는 못 짓는 지역이었고 2만 짓는 지역이었지만 통합 적용하면 전체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야. 그게 바로 하고 지하층도 각 건축물마다 지하층을 파는 게 아니고 전체 대지 전체 이 전체를 하나로 봐서 밑에다 전체 그냥 관통하는 지하층을 만들어도 괜찮다 이 말이고요. 건폐율 몇 퍼센트를 할 것이냐. 그것도 각 대지마다 건폐율이 아니라 전체 대지에 대한 건폐율을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걸 통합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조경이 된 대지의 조경자에다 밑줄 치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도로에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지하층에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건폐율 주차장 하수처리 시설에다 밑줄 쳐놓으면 어떻게 했었죠? 조경이 된 도로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차장과 하수처리 시설의 건폐율은 얼마이냐 이렇게 봐요. 그럼 조경이 된 도로의 지하층에 설치된 주차장과 하수처리 시설의 건폐율은 얼마냐라고 하면 6개가 하나의 문장으로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이 건축협정에 따른 통합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해보시죠. 자, 해서 완화 적용하는 것도 나오는데 넘어가서 건축협정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뭐 할 수 있죠?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폐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협정에 체결했던 걸 그만하겠다 하려면 그때는 협정 체결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과반수 동의하지. 아까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고 이제는 폐지할 때는 과반수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동의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다시 인가를 받으면 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만 정리하시고 그 밑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식으로 한 경우 특례라는 건 아까 4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해가지고 맞벽 건축 특례, 통합적용 대상, 완화적용 대상. 이것은 하나의 대지마다 각각 짓는 게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이런 걸 적용받았다면 이때는 함부로 이거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착공신고라는 경우에는 그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폐지 제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0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렇게 적용받던 거 건물 따로 부시고 각각 새로 잘하자. 20년이 지나기 전에 각각 하자라고 해서 건물 다 부시고선 원점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그때는 건축협정 폐지가 된 거로 인정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최소 몇 년이 지나야 된다? 20년이 지나야 건축협정. 그러니까 이 건물의 수명이 다 되는 걸 20년으로 본 겁니다. 20년이 지나야 건축협정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에 대하여 뭐 2016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해서 그 밑에 건축협정 폐지 제한 기간의 세 번째 줄 마지막부터 나온 거죠. 그 문장은 다 지우십시오. 박스 밑에 있는 박스는 내버려 두고 그 위에는 네 줄 정도는 지우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에 대하여부터 그래서 맨 밑에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까지를 싹 지워버리라. 한 세 줄 정도, 세 줄 조금 넣는 거죠. 세 줄 정도만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건 필요 없는 내용. 옆 페이지 건축협정 집중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중요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에 결합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건축이라는 것도 시험 문제 날만도 한데 이 결합건축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여기에 하나의 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자 여기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에 있어. 그 뒤에도 또 하나의 대지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건 예를 들면 여기 용적률 200% 적용되는 지역 이렇게 가정하죠. 그럼 여기다 건물 짓다면 용적률 200%까지 지을 수 있고 여기다도 건물 짓면 용적률 200%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근데 도로변과 바로 바짝 붙어있는 여기는 건물을 더 높게 지키려고 하고 뒤쪽에 있는 후면 대지에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으면 굳이 높게 져봤자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니까 높게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 건물을 이렇게 짓자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대지는 용적률 300%죠. 여기는 왜? 높게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대신 뒤에는 용적률 100%로만 짓자. 그러면 원래는 똑같이 용적률 200%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앞에는 300% 짓고 뒤에는 100%지만 평균 내면 얼마죠? 200%가 되잖아. 이게 용적률 총량제라는 개념인데 그렇게 지어도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 안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최대가 200%라면 앞에는 더 크게 짓도록 해주고 뒤에는 작게 짓하죠. 그러면 용적률 100%는 뒤에는 그만큼 손해본 거잖아. 이걸 뭐 한 거죠? 앞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용적률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땅 주인이 자기가 전래 질 수 있는 용적률 중에 일부를 앞에 있는 땅 주인한테 야 네가 더 용적률 더 가져가. 대신 그만큼 가져가고 돈 내놔. 그래서 이걸 용적률을 팔아먹을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말한 결합 건축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 건축은 꼭 붙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최소 떨어져 있는 거리로 가능해. 몇 미터 내에서 100m 이내입니다.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하면 두 개의 건축주가 하면 그때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통합 적용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결합 건축을 한단다. 따라서 여기 있는 용적률이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봐가지고 앞에는 300% 뒤에는 100%만.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이만큼 하나 더 앞에 건 더로 하죠. 100% 300% 이렇게 짓는 게 가능하도록 그게 용적률의 결합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렇게 하고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동일이냐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는 땅 뒤에 땅을 지가 갖고 있어. 그럼 결합 건축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두 개의 땅을 지가 혼자 갖고 있어도 이때도 건축협정도 마찬가지야. 이때 두 개의 땅을 혼자 갖고 있어도 건축협정을 지 혼자 체결해서 지가 자가 계약 체결이죠. 두 개의 필지 소유자가 한 명이라 하더라도 결합 건축도 가능하고 아까 말한 건축협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때 결합 건축협정서에 따른 442페이지에 나와요. 그때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때 결합 건축을 하게 되면 300% 100% 졌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야 똑같이 100, 200이버로 그냥 가자.
그럼 300% 지은 거 부셔야 될 거 아니야.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건물의 수명이 거의 다 되는 30년은 돼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했다. 그럼 300% 졌던 거 위에 있는 100% 용적률 더 졌던 걸 부셔버려. 그럼 200% 됐죠? 그럼 뒤에도 100%에다 100을 다시 또 200% 찍고 환원시켜서 자기가 돌리는 거. 그때도 나중엔 그 결합건축 협정을 폐지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또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면 그 협정 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아까 건축 협정은 어떻게 썼죠? 과반수만 동의서 받아가지고 다시 인가받으면 된다 그랬고, 이거는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된다. 따라서 건축 협정하고 결합건축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빈집 정비. 글쎄 우리나라도 이제 빈집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긴 하는데 이 빈집 정비에 관해서는 아직 한 번도 시험 문제는 안 났어요. 그건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449페이지 가보시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것도 재작년에 신문으로도 한 번 났었는데 뭐 한 10년에 한 번 정문제 나나?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정리하자.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줄여서 분쟁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때 분쟁위원회가 관한 건 어떻게 분쟁이 발생하죠? 여기 세 사람 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누구겠죠? 건축관계자, 그 다음에 인근주민, 건축관계기술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관계전문기술자, 줄여서 뭐라죠? 그냥 관계전문기술자, 건축자 빼고 관계전문기술자. 이렇게 세 사람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건축관계자하고 인근주민하고, 인근주민하고 관계전문기술자하고,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하고 관계전문기술자끼리, 또 건축관계자 자기들끼리, 그 다음에 인근주민들끼리, 관계전문기술자 지들끼리라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때 예를 들면 건축관계자에는 누가 되냐? 또 건축관계자 저 앞에서 나왔었는데 누구 있었죠? 첫째 건축주, 두 번째 설계자, 세 번째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이렇게 몇 명? 4명을 건축관계자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하고? 건축주하고 누구하고? 인근주민하고, 시공자하고 인근주민하고 분쟁 많죠. 왜냐면 공사하다 보니까 시끄럽대. 그리고 거기서 위에서 그 공사하면서 막 흙탕물이 내려가지고 밑에 있는 물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밑에 있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자들하고 인근주민하고, 또 건축관계자하고 관계전문기술자, 구주기술사 같은 사람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보면 하나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관계전문기술자, 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끼리 각각 분쟁. 또 지들 내부에서 건축주하고 설계자하고 분쟁,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의 분쟁, 윗동네하고 아랫동네 주민끼리 분쟁, 인근주민끼리, 관계전문기술자 지들 간의 분쟁. 그럼 총 6가지 분쟁이 발생해요. 여기 누구하고의 분쟁은 없다? 이 건축관계자하고 허가권자들 있죠. 관청하고 허가권자 같은 관청하고의 분쟁은 여기서 분쟁위원회에서 조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건축관계자하고 허가권자하고 분쟁, 여기는 관여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그거하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449페이지 그 의의의 첫 번째 줄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지 따로 건축법에 의한 분쟁 조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커다란 건설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림건설하고 삼성건설하고 서로 분쟁이 발생했다. 그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축분쟁이라는 걸 적용해 주지 따로 건축법에 따른 그 분쟁을 여기서 위원회에서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때 위원은 몇 명이죠? 맨 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다음 페이지 조정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가 나오는데 바로 그 위에 조정신청이란 말이 있고 재정신청이란 말이 있어요. 이때 조정신청이라는 건 분쟁 당사자 중에서, 이 분쟁 당사자 중에서 그때 한쪽에서 혼자 올라오는 거, 이거는 저것은 조정신청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분쟁 당사자들끼리 같이 올라오는 거, 이거는 재정신청이란 말을 쓴다는 거. 그래서 조정신청은 혼자 올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지들끼리 앙금이 남아있으니까 저 상대방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혼자 올라오는 거죠. 이거는 칼부림 나기 전에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신속성을 필요로 하고, 재정신청이라는 건 같이 올라왔으니까 믿고 올라온 거니까, 위원회를 믿고서 같이 온 거니까 그때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신속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재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때는 정확성을 기초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위원은 3명으로 다 신속하게 해서 3명으로 구성하고, 재정위원회는 정확성을 기해서 5명으로 구성한다. 또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며칠 내에 해결하더냐? 60일 내에 해결해야 돼요. 맨 밑에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60일 내에 해결해야 되고,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정확해야 된다 그랬죠? 그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도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조정신청이든 재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거와 관련돼서 감정이나 진단이나 시험 등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누가 정해줄까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데 서로 지들끼리 합의가 안 되죠? 그때는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해준다는 것. 거기까지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이 가지고 453페이지에 보시면 허가권자가 뭐 할 수 있죠? 그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 관리인 등등에게 공사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의 철거, 개축, 축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동을 하면 건축허가 등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우리 건축허가 필수적 취소만 있는 게 아니야. 건축법에 있는 걸 위반해버리면 그때는 건축허가 등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거기 기억해 두면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다음 페이지 이행강제금. 이 이행강제금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우리 기본 강의했던 것 내용이 다른 게 몇 가지가 있다. 자, 그것만 정리하죠. 원래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걸 위반한 자에게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시키는 걸 이행강제금이라 하죠. 근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4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용적률을 초과했을 때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은 사람들은 원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곱미터당 얼마 부과하겠는데 그거에 100분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해서 거기다 다시 일정 비율을 곱한다라고 됐었습니다. 다만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에는 세대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 이하로 감액한다 그랬었죠. 그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을 2분의 1까지 이행강제 부과하는 걸 감액하는 게 있었는데 그 85제곱미터라는 게 60제곱미터로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라는 게 중간에 있는데 그거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다라고만 정리하시고, 자, 옆 페이지도 마찬가지야.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 중에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박스 속에 보시면 중간 박스에 첫 번째 동그라미 기역, 거기도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2분의 1로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거. 또 맨 밑에 쪽에 3번에 가중부가라는 게 나오죠. 455페이지 맨 밑에 가중부가도 얼마까지 가중했었죠?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그러는데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100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50%가 아니라 100%까지 가중 부과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개정됐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또 457페이지에 가보시면 부가의 제한에서 2분의 1 이하로 감액하는 거 있었죠? 2분의 1 이하로 감액하는 건 총 부가횟수 5회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까지 부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계속 부과하는 건 반복 부과가 원칙인데 아까 2분의 1로 감액이 가능한 건 총 횟수 5회 이내에서 부과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5번만 부과한다는 그것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457페이지 맨 위에 3번
부가해지 안에 네 번째 줄여보면 다만 이행강제금을 2분의 1 이하로 감액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부가 횟수가 5회를 넘지 않냐는 법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부가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됐던 그 문장은 뭐란다? 삭제시켰다. 없었어요. 따라서 5번만 부과하는 최대 상한선을 없애버림으로써 이제 10년도 20년도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강화하는 규정으로 다 늘려놨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수법 건축법에 관한 게 다 끝났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주택법령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